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아카데미, 도시 아카데미 또는 뭐 도시 학교, 마을 학교에 종종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또 제 책을 그냥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시는 걸 보고 아주 그냥 제가 지금 충격을 받았어. 왜냐하면 이 책을 내고 저자가 되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분들이 독자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 그냥 한번 재밌게 읽어보세요. 도시에 대한 생각은 다 다릅니다. 이 책은 정석이의 생각이에요. 정석이가 썼다고 정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석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 전하훈 선생님의 또 도시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이렇게 공존하는 게 저는 마을이고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또는 좋은 도시 만들기, 도시 재생이 별게 아니고 도시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꿈, 그게 이웃들의 꿈과 서로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안 맞을 때가 더 많죠, 그죠?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누구는 오래된 동네 다 철거하고 아파트 짓자, 누구는 좀 고쳐서 쓰자, 누구는 좀 조용한 동네를 만들자, 어떤 분들은 좀 유명한 동네를 만들자. 왜? 유명해지면 동네의 값이 올라가니까,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바로 마을 만들기고 도시 재생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주민이 주인 되는 도시, 또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 막 변해가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도시계획은 관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그냥 내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다. 주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주인이다.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도 이렇게 도시재생 학교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밤늦은 시간에 같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시민입니다. 그리고 정말 시흥의 주인이 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8주인가요? 8주 동안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시면서 같이 공부하는 우리 동기분들, 같은 수강생들하고 또 많은 대화 나누시고, 그리고 또 돌아가셔서 동네에서 또 이웃들하고 또 많은 대화 나누셔서 정말 우리 동네 또 우리 도시를 이렇게 만들자,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고 또 이렇게 대화해 나가면 그게 아마 이 아카데미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저 시립대학교에 있는데요. 제가 1994년에 박사학위를 하고 바로 들어간 첫 직장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지금은 서울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연구원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이원종 시장님, 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지방자치 부활해가지고 조순 시장님, 고건 시장,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까지 이렇게 여러 그 서울시장님이 계실 때, 저는 94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의 도시설계 연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참한 도시가 좋다라는 책도 서울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했던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쓴 책들이죠.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이렇게 지낼 때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들 일요일 밤 되면 텔레비전에 어떤 프로 보세요? 일요일 밤 한 9시쯤 되면 개그 콘서트도 보시고, 그죠? 개콘, 그 다음에 또 주말 드라마, 옛날에 뭐죠? 정도전 이런 것도 보시고. 근데 그 프로가 끝날 때쯤 되면 기분이 어떠세요? 한 10시, 10시 반쯤 되면 특히 직장인들 마음이 이렇게 좀 싸해지죠. 왜? 일요일이 다가버렸네. 어찌했을까? 이제 월요일이 다가오네 하는 그 월요병이 이제 막 슬슬 스멀스멀 기어 나오죠.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연구원 다닐 때 그 시간 일요일 저녁이 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콩당콩당. 왜 뛰냐면 야,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어. 출근이 다가오고 있어. 좀 미친놈인가요, 제가? 근데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이 되면
보통 출근을 6시에 했어요. 새벽같이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연구원에 딱 도착하면 6시예요. 그때부터 1시간 반 동안 테니스를 합니다. 동료들, 선배, 후배들하고. 그리고는 샤워하고 또 대부분 도시락을 싸와서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고 제 자리에 가서 딱 앉으면 9시 반이에요. 아니 8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한테는 30분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통 다른 분들은 그때서야 이제 어떻게 해요? 막 허겁지겁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여유 있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루 중에 우리 연구원의 선배 박사님들이나 또는 서울시의 아무개 과장, 아무개 국장님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그 다음날 아침 테니스를 할 때 그 테니스 공에다가 그 양반 얼굴을 딱 새겨요. 그리고는 또 아주 신나게 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맞으니까 직장 생활이 즐거웠고 특히 저희가 연구하는 거는 서울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90년대 후반에 지하철이 여기 개통이 되면서 2기 지하철 그러니까 5, 6, 7, 8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횡단보도를 지운 적이 있어요. 교차로에 있던 횡단보도를 지워버립니다.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왜 그랬죠? 지하도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사람들이 길 위를 건너가다가 횡단보도를 지워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막 계단을 지하도로 걸어가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불편하지만 유모차, 제가 아이를 좀 많이 낳아가지고 아이를 넷을 낳았어요. 어찌했을까? 애들을 넷을 키우는데 우리 엄마들 다 절절하게 느낄 거예요. 한여름에 아장아장 걸음마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 제일 우아하게 외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유모차잖아요, 그죠? 아니면 업고 뭐 안고 다니려면 이쁜 옷도 못 입고 다녀요, 그죠? 무겁기도 하고. 유모차가 가장 편안한데 그 유모차가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 어떻게 길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유모차 접고 아이 안고 다녀야 돼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지운 횡단보도를 다시 그었습니다. 그럴 때 그 보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죠? 굉장히 재미있게 연구원 생활을 했는데 연구원 생활을 한 5년, 6년 하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어떤 한계를 느끼냐면 정말 절벽 같은 한계를 느껴요. 우리 같은 연구원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연구하고 일을 해도 우리 도시가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도시가 쉽게 안 바뀌어요. 정작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시민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무관심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좋은 도시를 가지려면 우리 시민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 좋은 도시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참 좋은 도시냐면 좋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좋은 도시다. 도시를 바꾸려면 누가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연구원으로서 이렇게 막 논문 쓰고 보고서만 쓸 게 아니라 대중들과 시민들과 좀 소통을 하자 이런 거를 깨닫고 98년에 홈페이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007년부터는 이제 홈페이지를 블로그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리고 뭐 트위터 또 페이스북을 2011년부터 시작해요. 우리 페이스북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페이스북 많이 계시죠? 오늘 중으로 저하고 친구 먹어요. 이 패친을 먹으면 페이스북 친구가 되면 우리가 떨어져 살지만 뭐 하고 사는지를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려요. 하루에 한 2-3개씩 올려요. 거의 일기 쓰듯이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강의한 것도 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정석 교수가 오늘은 시흥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구나 하는 거를 서로 알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 유익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잘 모르던 좋은 사람을 또 한 다리 건너서 만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페이스북하고 또 블로그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글로 담아서 결국은 또 이렇게 책도 만들어내고 일타 쌍피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 노력을 쭉 하다가 그런데도 아쉬움이 있어서 책을 쓴 겁니다. 블로그에 보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렇지만 블로그를 검색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또 페이스북에 이렇게 쭉 흘러가니까 옛날 거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연구원으로서 연구하고 지금 이렇게 경험했던 시기가 한 20년, 그 20년 동안에 보고 듣고 또 저는 시민들이 내준 세금으로 해외 출장도 여러 번 다녀왔어요.
좋은 도시의 여러 생각들과 경험들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압축하면 그러면은 좋은 도시에 대해서 궁금한 우리 시민들께 좋은 선물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5월에 책이 나왔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주 운 좋게도 작년에 올해의 환경책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딱지 중에 하나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아주 운 좋게도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우수 도서로 이렇게 선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수 도서는 한 해에 한 400여 권 정도를 선정을 해요. 각 분야별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최우수 도서는 작년에는 21권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뽑혀가지고 아주 영광이었죠. 그래서 이 최우수 도서로 뽑히면은 문체부가 750만 원을 저자한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고 750만 원어치 책을 삽니다, 정부가.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저 벽지에 또는 군부대에 또는 시골의 작은 도서관에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책이 널리 알려지게. 그래서 아주 다행이죠. 그래서 3쇄를 찍고 이제 이 책이 막 지금 따끈따끈하게 4쇄 책이 나왔는데 한 쇄 찍을 때마다 약 1,300권씩 찍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4,000권 정도 책이 이제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한 40권쯤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좋은 도시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은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권해주시면 이따가 저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저자 사인도. 이 책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도시설계 이야기예요. 도시설계가 뭐냐. 여러분들 아마 도시설계, 시흥의 도시설계. 도시설계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저 이인덕 선생님. 도시설계 그러면. 네? 빌딩 좋아요. 또 이경희 선생님. 도시설계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도시설계 그러면. 빌딩이 떠오르신다고 그랬는데. 운하. 또 돈도 예, 도시설계와 관련해서 도로 그죠? 뭐 고가도로, 고속도로 이런 도로. 그 도시설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합니다. 그 얘기를 이 책에서 하는데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는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은 뭐고 도시설계는 뭐냐?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도시가 뭐냐예요. 도시가. 여러분들 도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최병호 선생님. 도시는 네모다. 만약에 정의를 내린다면 도시는 사람들과 부대끼입니다. 사람들과 부대끼입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안시연 선생님은 도시는 뭐다? 도시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우리 시흥 시민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으셔요. 도시는 건물이다. 도시는 빌딩이다. 이렇게 대개들 얘기하는데 다 지금 두 분 다 사람을 얘기하셨어요. 정말 맞습니다. 도시는 물건 껍데기가 아니에요. 건물 쪼가리가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사람만 살지 않고 또 뭐가 살죠? 다른 생명들도 같이 살아요. 만약에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새와 벌과 나비와 반딧불은 영 사라져버린 도시라면 어떻겠어요? 삭막하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는 사람을 포함한 사람과 다양한 생명체들이 다양한 그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꿈틀꿈틀 살아가는 데죠, 그죠? 그리고 그 도시가 뭔지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 도시를 좋게 할 건가? 그리고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경향을 보면 튀는 도시가 좋은 도시인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동탄에 가보면 막 엄청나게 높은 고층 건물이 초고층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들을 짓고 막 이렇게 뭐랄까 고가도로와 자동차가 쫙 이런 도시가 멋진 도시가 화려한 도시가 좋은 도시인 것처럼 몰아가고 오래된 도시, 조금 낡은 도시 이런 도시들은 왠지 다 없애버려야 될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어쩌면 참한 도시가 더 좋은 도시다. 사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튀는 사람이 좋아요? 참한 사람이 좋아요? 배우자는 어때요? 자식은 어때요? 참하기만 하고 튀지 않아가지고 취업도 못하면 어떡하려고? 안 튀어도 돼요?
역시 우리 시영의 수준은. 근데 이 참하다 튀다가 이렇게 반대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선후 개념으로 봐요. 사람도 참해야 됩니다. 참하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이 되어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화려하지 않지만 아름답다.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저마다의 매력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참하다고 하죠. 그죠? 진실되었다. 기본을 갖추었다. 그래서 사람이 우선 참한 다음에는 또 튀어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다른 사람과 구별이 안 되고 묻혀만 있으면은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참하면 무조건 오케이 이러진 않잖아요. 나를 매료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눈꺼풀에 뭐가 씌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나 도시나 우선은 좀 참하고 기본을 튼튼히 하고 다른 도시가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매력, 우리 도시만의 매력을 갖는 거. 이게 바로 맞는 순서일 텐데 그 기본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튀려고만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자 했습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 도시를 생각했어요. 도시는 나의 삶터고 전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시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도시는 도마 위에 생선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변화의 계기는 바로 근대입니다. 근대. 산업혁명. 뭐 하여간 근대라고 하죠. 근대적인 생각.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 유럽의 도시들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다가 부시기도 하고 다리를 놓고 길을 내고 했는데 지금 와서 바라보면 마치 한 사람이 만든 도시처럼 질서가 있고 조화를 유지하고 있죠. 그죠? 왜? 이 사람들은 그 도시를 자기의 전체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 집을 한 채 지을 때도 전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주변의 건물의 색깔이 어떻고 그 건물의 창은 어떤 모양이고 그죠? 건물의 높이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된 도시가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각자가 내 마음대로 도시를 주물딱주물딱 하다 보면은 도시가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도시를 떡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저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에 선거로 이렇게 선출된 분들 중에는 도시를 떡주무릇 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죠? 소나무를 좋아하는 단체장이 취임을 하면 가로수를 소나무로 바꿔버려요. 실제로 저 전라북도 순창하고 서울의 중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또 청양에 가면 가로등이 고추 모양이고 저기 진안에 가면은 가로등이 인삼 모양이고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건물들 보면은 전부 이렇게 뭔가 하여간 희한한 형태를 가져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벌집 같고 뭐 부티크 모나코인가? 요 건물은 뭐 같아요? 마징가 제트 머리 같이 생겼어요. 그죠? 여기 가운데서 쫙 뭐 나올 것 같고 요거는 저 서울시청사죠. 요 건물은 막 출렁출렁하고 요 저 동대문에 있는 DDP는 이 저 구렁이가 이렇게 또아리를 튼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뭔가 튀려고 해요. 심지어는 용산에 이런 건물들을 지으려고 처음에 구상도 했어요. 딱 건물의 이미지가 뭐예요? 9.11. 그래서 이 서양의 건축가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이렇게 전통이 강한 데에서는 이런 건물 설계를 잘 안 해요. 못 해요. 이런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런데 아시아에 와서 중국이나 또는 저 중동 도시들, 뭐 두바이나 또는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요. 막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걸 원해요. 뭐라는 이름으로? 명품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니까 지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추세가 너무나. 그래서 단체장들은 임기 중에 이거를 짓는 게 자기 목표인 사람들도 많아요. 랜드마크 하나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시민들이 야, 우리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 우리 도시는 좀 더 다른 도시처럼 이렇게 막 튀는 것보다 좀 더 참하게 살자. 이렇게 요구하면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다 입 닫고 있고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투표만 하니까 그것도 반 정도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단체장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랜드마크 경쟁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도시학자인데요.
제인 제이콥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이런 책을 1960년대에 펴내요. 근데 이 책은 세계적으로 이런 도시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바꿔놓은 영향력 있는 책이에요. 스테디셀러. 여러분도 혹시 이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에도 이 책에 대한 소개가 많이 있고, 이분이 왜 유명하고 아주 영향력이 컸냐면 1960년대 미국과 유럽의 도시계획 또는 도시설계 그 주류 이론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연하게 생각하고 했던 것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잘못됐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비판을 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이론이 전원도시, 빛나는 도시라고 하는 이론, 그 다음에 전원도시 이론, 그 다음에 도시미화라고 하는 세 가지 이론이에요.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이 꼬르뷰지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이 빛나는 도시라고 하는 도시 설계 이론을 주장을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초고층 건물을 띄엄띄엄 짓고 그 사이는 넓은 녹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파리나 런던에 가면 이런 모습이 아니죠. 어때요? 거기는 한 5, 6층 되는 건물들이 쭉 길을 따라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는 햇볕도 안 들고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걷어내고 초고층 건물을 띄엄띄엄 짓고 그 사이는 넓은 잔디밭을 만들고 이 건물과 건물을 자동차 전용 도로로 연결한다. 이런 게 이 빛나는 도시의 이론이에요.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이론이. 요즘에 우리가 많이 보는 뭐예요? 초고층 주상복합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60년대, 50년대 미국이나 유럽에서 막 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인 제이콥스라는 분. 왜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짐작이 가세요? 이런 도시를 만들면 굉장히 멋져 보이고 빛나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시원해 보여요. 그런데 정작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도시는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전부 자동차 안에서 또는 이 건물 안에서, 건물의 지하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이 도시의 바깥에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겠죠? 그런 도시가 좋은 도시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우리가 정이 메마르고, 그죠?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여행 가고 싶을 때 생각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파리, 런던, 뭐 맨하탄, 뭐 프라하, 전부 어떤 도시예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바글바글 다니는 도시예요. 그래서 제인 제이콥스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도시의 정말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의 핏줄과 같은 게 도시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에 사람들이 늘 다녀야, 길이 살아나야 그 도시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활력 있는 도시다. 그런데 이런 도시는 사람들을 전부 건물 안으로 또는 자동차 안으로 집어넣는 도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두 번째 이론은 전원도시 이론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도시들이, 대도시들이 다 공해, 산업혁명 이후에 막 공해에 찌들고 환경이 나빠져. 그러니까 이 전원에다가, 교외에다가 멋진 도시를 만들자. 자연과 도시의 장점을 겸비한 멋진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에 따라서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신도시를 만들기 또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뉴타운 사업이에요. 자,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뭐 런던 같은 원래 도시가 공해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원도시 이론에 의하면 런던 교외에 전원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좋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전원도시 이론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 중소도시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전원도시를 만들면 그 전원도시는 좋아요. 그렇지만 원래 힘든 도시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리거나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향이 전주인데요. 전주의 구시가지, 구도심 지금 어때요? 가보면. 수원의 구도심 지금 어때요? 살아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도 없고 우리 수원에도 행궁동 가면 점집만 늘어나고 있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살던 중산층들이 또는 거기에 있던 도청, 시청 건물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신시가지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끊임없이 생산하는 물건이라면
새로운 전원도시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원래 있던 것들 다 없애고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원도시를 만들면 중산층들은 빠져나가는데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특히 중산층 이하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더 안전해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적한 거죠. 그죠? 또 세 번째 그 문제로 지적했던 게 시티 뷰티풀, 도시 미화 운동이에요. 미국에서 이렇게 도시를 멋지게 가꾸는 운동이 막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 디자인 또는 지난번 오세훈 시장님 때 이제 좀 많이 했던 디자인 서울 이런 것들과 유사합니다. 도시를 굉장히 예술적으로 예쁘게 가꾸자 이런 운동인데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치 도시를 이렇게 겉모습만 예쁘게 꾸미면 다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람으로 비유하면 실연을 당해서 내가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얼굴이 창백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화장 좀 해라. 화장바를 좀 세우자. 그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도 마찬가지다. 도시의 외모를 가꾸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제인 제이콥스가 비판했던 세 가지 이론, 빛나는 도시, 전원도시 또는 도시 미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튀는 도시 이론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이미 50년 전에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도시계획, 도시설계의 생각들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지금 2010년대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람의 문제라고 했던 바로 그 방식대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도시를 뭘로 볼 거냐? 도시를 떡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다면 도시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도시를 건물로 봅니다. 건물의 집합체. 어떤 사람은 물건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도시를 예술품으로 봐요. 작품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도시를 바라보는 정확한 견해는 아닐 거다. 상품으로 보기도 해요. 도시를 팔아먹어야 된다. 그죠? 그런 게 아니라면 도시는 뭘까? 제인 제이콥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시는 생명체 같은 거다. 유기체 같은 거다.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도시를 인격체로 보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서울은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인격이 있고 시흥은 시흥이라고 하는 도시의 개성이 있고 인천은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의 또 다른 어떤 정체성이 있다.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 도시를 대해보자. 함부로 하지 말자. 사람도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너 죽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는 것처럼 도시도 그렇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너 철거해버릴 거야, 사라질 거야, 사라져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북촌의 가회동 1번지입니다. 제가 2000년에 북촌 연구를 할 때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2000년 2월에 찍은 사진인데 한 달 뒤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 달 만에. 100여 채 한옥이 한꺼번에 다 철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도시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빌라로 또 싹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건물 덩어리로 보면 낡은 한옥 100채를 헐고 새 빌라 200채를 지었으니까 100채만큼 주택 공급을 했고 주거환경 개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을을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면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무와 꽃과 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다 밀려나가고 정말 부자들만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뭘로 볼 거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책의 제일 머릿말에 나오는 이 중학교 2학년 그 학생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이 친구가 고3이 됐어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 환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식 관찰을 하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자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서 일식 관찰을 하고 내려오려고 보는데 옥상에 무당벌레가 때려 죽어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이렇게 수백 마리 무당벌레가 때려 죽어 있는데 유심히 보니까 그 재건축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 옥상에 있는 조명기구에 이렇게 달라붙어 죽어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럼 그런가 보다 뭐 할 텐데 이 녀석이 이때부터 연구를 시작합니다. 무당벌레는 왜 죽었을까?
어떻게 하면 무당벌레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연구를 1년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는 이렇게 옥상에다 텃밭을 만들어서 무당벌레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편지를 보내와 가지고 이 조명기구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제가 또 도움을 주고 나중에 그 원리를 밝혀내요. 이 옥상 조명기구가 유자충 램프, 그러니까 이 자외선을 방출해서 곤충들을 불로 끌어들이는 조명기구예요. 이거를 무자충 램프, 자외선 방출을 안 하는 램프로 바꾸면 무당벌레가 안 죽는다는 걸 알아내요. 나중에는 뭐까지 연구를 했냐면 코오롱 건설의 연구진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램프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하면 무당벌레를 살릴 수 있는 것까지 알아내요. 굉장히 대단한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45쪽에 달하는 연구 보고서를 썼는데 그 맨 그 뒤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애틀 인디안 추장 얘기예요. 자연이 사람과 다 형제자매인데 왜 우리는 자연들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느냐.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의 옥상 조명은 왜 하죠? 어두워서 하나요? 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벌레 살리는 방법은 조명을 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민분들은 이 녀석이 이렇게 그 무당벌레 살려 운동을 하러 다니니까 너 입 좀 닥치지 않겠니?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겠다. 예. 이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가치관이 정말 집을 재산 가치로만 보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다 잊고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튀는 도시 또는 참한 도시에 대한 생각을 우리들한테 해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책에서 이제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로 가자. 참한 도시는 어떤 도시냐?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연미가 살아있는 도시. 사람으로 말하면 쌩얼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제발 좀 옛날 기억을 좀 남겨라 이거예요. 그냥 온통 건물이건 뭐건 길이건 과거의 것은 다 지우지 못해 그냥 안달이 난 세태죠. 세 번째는 도시의 정말 주인은 사람이다. 차보다는 사람을 섬기는 도시로 가자. 네 번째는 누군가가 다 만들어준 도시가 아니고 누가? 바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드는 도시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미가 살아있는 도시부터 한번 보겠어요. 서울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한강, 그죠? 강력하죠. 또 산들이 많죠, 그죠? 서울은 산도에 크라운 산도, 산이 많은 도시, 그죠? 또 자세히 보면은 언덕이 많아요. 아마 우리 시흥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도시들은 이렇게 산과 강과 언덕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산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북한산에서 남쪽으로 쫙 보면 청와대 뒤에 있는 북악산이죠. 남산이 보이죠. 그 다음에 한강이 지나가고 관악산이 보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그냥 다이나믹한, 아주 밋밋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풍경이, 도시의 풍경이라는 게, 그죠? 가슴이 쿵 하는 이런 멋진 조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산이 많으니까. 여러분 런던이나 파리나 일본의 동경, 또 중국의 북경에 가면 이런 그림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게 익숙해서 이 맛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광화문 내거리에 쓰면은 이 백악산의 이 짙푸른 녹색이 바로 그냥 코앞에 탁 다가오는 이런 풍경들이 어디 흔하게 있겠어요? 동작대교 북단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관악산이 아주 그냥 아주 활달한 모습으로 있고 그 앞에 또 국립현충원의 녹지가 보이죠, 그죠? 이게 바로 서울이에요. 또 이렇게 사대문안 도심부를 보면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어요. 마치 엄마 품에 이렇게 쌓인 아이처럼. 그래서 이 사대문안 서울의 이 도심부의 진정한 랜드마크를 만들자 건물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대문안의 진짜 랜드마크는 뭐냐면 산일 겁니다. 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설계를 할 때 건물을 멋지게 지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산으로 쌓여 있는 이 도시의 그 그윽한 느낌을 살려내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되겠어요? 너무 크지 않게, 너무 뚱뚱하지 않게, 그죠? 그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건물들을 많이 만들어요. 자기 혼자만 유독 큰 유압경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깡패경관이에요. 자기 혼자만 떡대를 자랑하는.
두 번째는 차폐경관이에요. 자기 혼자 조망을 독점하고 남을 가려버리는 담벼락 경관이에요. 그죠? 세 번째는 잠식경관입니다. 두더지경관이에요. 이 언덕에 어울리는 건물들은 작은 건물들이에요. 그리스의 무슨 어디 산토리니, 또 부산의 무슨 마을? 감천마을, 그죠? 서울의 장수마을, 다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언덕에 작은 건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언덕에다가 큰 건물을 지으려면은 언덕을 잘라야 됩니다. 절토, 성토를 해야 돼요. 지형을 훼손하고 녹지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획일경관, 비슷비슷한 거. 이 네 가지가 소위 도시 경관 문제를 일으키는 네 가지 유형의 문제 경관인데, 이 네 가지의 죄질의 경중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놈이 제일 나쁜 놈인지, 또는 이 중에 어떤 녀석이 덜 나쁜 녀석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 경관이 가장 그래도 죄질이 가벼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4번? 4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4번. 예,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왜 3번은 왜 죄질이 가벼워요? 예. 예, 어느 게 제일 가볍냐고. 예. 그러니까 제일 덜 나쁜. 예. 예. 4번이 아마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획일경관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남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 경관 문제의 주범을 획일경관으로 몰고 갔어요. 만약에 획일경관이 문제다 그러면은 처방은 뭐겠어요? 튀어라입니다. 튀어라. 서로 튀어라. 높이도 다르게 하고 형태도 다르게 하고, 그죠? 프라하입니다. 프라. 우리가 프라하에 가서 이 경관을 보고는 감동을 먹고 와요. 그런데 유심히 보세요. 이게 뭔지. 획일경관 아니에요? 건물의 높이도 같고 색깔도 같고 형태도 같은 이 프라하의 획일경관을 보고는 감동을 먹고 와요. 헐, 너무 아름다워. 그래 놓고는 한국에 와가지고 반포의 획일경관을 보고는 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야 도대체. 성냥갑 같은, 군대 막사 같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경관에 대한 좀 뭐랄까 오해, 편견인 것 같아요. 획일경관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할 수 있어요. 건물이 너무나 이렇게 돋보이고 너무나 튀는 것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저는 수서역 아래쪽에 사는데요. 동네가. 맨날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나는 보기 싫은데도. 잠실 제1호 때 이놈의 하도 키가 커가지고 아무데나 보여. 하느님이야. 그냥 안이 계시는 데가 없어. 그냥 어디서든지 다 보여. 여기 시흥에서는 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 저 강동, 강북 이쪽에 가면 어디든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큰 건물, 키 큰 건물을 정말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을 거예요. 보니까 너 또 보이네. 아이 예쁜 것 이럴 텐데 저는 그 꼴보기 싫거든요. 이 도시에 크게 혼자 바벨탑처럼 서는 건물이. 그런데 내가 보기 싫어도 그 건물은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도시경관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무슨 문제경관일까요? 아까 본 것 중에 위압경관입니다. 자기 혼자 그냥 키가 커가지고 다 이렇게 가리고 혼자서 내리 누르는 것 같은. 서울 한강변의 이 보광동 언덕이에요. 한남동 옆 보광동 언덕. 여러분 이 풍경을 어떻게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후졌습니까? 이거는 1990년대의 풍경이에요. 뭐 썩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크게 문제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지금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 앞에 큰 건물이 들어서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집에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한강이 쫙 보였어요. 볕도 잘 들고. 그런데 내 앞에 떡대 큰 건물이 가로막으니까 한강을 못 보고 그늘을 들이우고 또 내 집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쁜 경관이 이런 거는, 그죠?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들이 많죠. 한강의 이촌동의 풍경도 보시면 94년
2003년, 2008년 한번 보세요. 94년에는 건물들이 높은 건물이 있지만 사이사이로 남산이 보였죠. 그 다음에 2003년에는 고층 건물이 들어섰는데 이 건물들 보면 어때요? 사이를 다 띄웠죠. 이거 저희들이 이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고층 건물이 들어설 때는 사이를 벌려라. 그래야 사이사이로 산이 보일 테니까. 그래서 띄었지만 지금 보면 어때요? 저 용산에 이 초고층 건물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가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강변의 경관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면 쉽지 않아요. 삼성동에 있는 또 꺽다리 건물이에요. 흐린 날 사진을 찍었더니 저승사자 비슷해요. 이 삼성동 아이파크라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딱 여기만 상업지역이어서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섰어요. 이 바로 옆에는 전용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주거 지역인데도 이렇게 말하자면 돌출적인 개발들이 서울에 많죠. 서울의 아름다움은 쌩얼, 그러니까 자연, 그러니까 산과 언덕과 강도 아름답지만 이 서울을 하나의 도시로 이렇게 설계했던 그 철학, 그 마음도 아름답습니다. 이제 드라마가 끝났죠. 정도전. 삼봉 정도전 선생이 서울 도시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생김새의 도시는 세계 역사상 대단히 드뭅니다. 중국의 도시들과도 달라요. 우선 도시의 경계가 삐뚤빼뚤 저 짜부라진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그죠? 왜 이런 형태를 갖게 됐어요? 산의 능선을 따라서 성을 쌓았으니까. 그죠? 그리고는 동대문, 서대문을 연결하는 종로를 이렇게 뚫는데 종로가 가다가 서대문 쪽에 이렇게 꺾여요. 왜? 여기 경희궁 자리가 이렇게 언덕이 솟아있으니까. 뭐 그냥 치고 그냥 뚫어버릴 걸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쪽에다가 그냥 서대문을 두는 거죠. 남대문을 뚫어야 되는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남서쪽에다가 숭례문을 두고 길을 이렇게 휘어서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복궁, 창덕궁, 궁궐을 두 개를 두고 이 경복궁의 제일 정문, 광화문, 또 창덕궁의 제일 정문, 도남문, 이 임금님이 사는 이 왕궁의 문과 종로를 연결하는 이 도로가 남북 방향 이 도로가 주작대로예요. 가장 중요한 도로예요. 그죠?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 종로에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지 않고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도시 설계는 특이해요. 중국하고 달라요. 이런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굳이 표현을 한다면 도시 설계를 하는 이 생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연 그대로, 그죠?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살려서 인공, 사람의 생각,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강박에 빠지지 않고 그냥 틀어지면 틀어지는 대로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도시 설계 철학이었죠, 그죠? 파리, 프랑스의 파리를 보세요.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 이 위에 가 있는 이런 굵은 도로들은 사실은 나폴레옹 3세 시절에 새로 만든 도로예요. 원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럼 나폴레옹 3세가 이렇게 미로와 같은 이렇게 그냥 오밀조밀한 파리 시가지 위에다가 이런 거대한 도로들을 쫙쫙 뚫은 이유는 뭘까? 도시학자들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여러분들 그 레미제라블 옛날 영화 보셨죠? 이 당시에 시민혁명기 막 데모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날 때 기마대를 막 보내가지고 제압을 하고 싶은데 미로예요, 미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넓은 대로가 필요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길과 길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 뭐 에펠탑 또는 개선문과 같은 이런 지점에다가 황제의 동상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딱 보면 헐, 우리 황제님. 그러니까 이 프랑스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형태를 만든 마음이나 철학은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시도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도 있고 그거를 만든 마음의 아름다움도 있어요, 그죠? 독일의 칼스루헤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 초딩 아이들 방학 때 이거 만들죠. 하루 생활 계획표.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죠? 모든 도로가 이 지점에서 딱 만나요. 그러니까 대단히 기하학적이고 하늘에서 바라보면 딱 뭔가 이렇게 멋져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에 산다면 이렇게 길을 걷는다면 대단히 헷갈릴 거예요. 이 길이 그 길인지 이 길이 그 길인지, 그죠? 왜냐하면 방향 감각이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도시를 만든 생각들이 동서고금 다 다릅니다. 북경도 이렇게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의 도시로. 근데 북경도 보면 거의 평지에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도시를 만든 거예요. 한가운데 자금성, 그 다음에 황성, 위에 내성, 아래 외성, 이 전체를 북경 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단문, 오문, 그 다음에 뒤에 경산, 이쪽에 제일 남쪽에는 영정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운데 쭉 가로지르는 이 축이 이 북경 도시 설계의 가장 핵심이에요. 또 이 천안문 자금성의 이 서측에 보면은 호수가 6개가 있습니다. 북해, 중해, 남해, 전해, 후해, 서해. 중국 사람들은 뻥도 쎄요. 호수에다가 바다의 자를 붙여요. 그런데 이 중에 남해라고 하는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호수는 청나라 때 땅을 파서 만든 호수예요. 그리고 그 땅을 판 흙을 가지고 뒤에 산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경의 도시 설계 철학은 우리 서울하고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듯이 만든 거예요. 우리 한양은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만든 거고. 그래서 저희가 북경, 서울, 동경 이렇게 세 도시의 도시 역사, 도시의 정체성 이런 거를 비교하는 국제 연구를 하고 북경에서 그 국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세 도시가 다 저마다 우리 도시는 이런 정체성이 있다. 이런 역사적인 유산을 갖고 있다. 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토론을 하는데 그중에 북경의 그 연구 책임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북경도 아름답고 동경도 아름답다. 그런데 서울이 북경보다 동경보다 더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대답이 아주 일품이에요. 북경은 인간이 설계한 도시다. 그런데 서울은 신이 설계한 도시다.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럴듯한 말이죠, 그죠? 자연을 살려서 만든 도시는 바로 신이 디자인한 도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북경보다 우리 서울이. 중국의 서안입니다. 옛날에 당나라 때 장안. 네모 반듯한 성이 남아있죠. 이렇게 바깥으로는 방어용 물길이 있고 성의 높이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한 20m, 25m. 건물이 한 4층 정도 높이 되죠. 그리고 그 네모난 성을 일주할 수 있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 도로를 전동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도 1시간이 걸려요. 저도 이 서안 성곽 일주를 해봤는데 솔직한 느낌이 아따 지루해 죽겠다예요. 아니 가도 뭐 달라질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도시가 멋진 도시 같지만 실제로 그 도시를 성을 걸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한양도성을 한번 걸어보세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죠? 오르락 내리락. 또 성 안 풍경, 성 밖 풍경이 늘 변화합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에 대한 우리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제가 제주 올레 7번 코스를 이렇게 걸어봤어요, 바닷가에. 이 바닷가 절벽에 이런 조각들이 그것도 양각으로 음각이 아니라 이거 어느 분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바닷가 절벽에 이 조각을 누가 이렇게 새겼어요? 자연이잖아요, 자연. 그죠? 바람과 비와 그죠? 파도와 얼마나 아름다워요. 똑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런데 거기에서 고개를 싹 돌리면은 저 해안가에 이렇게 사람이 디자인한 멋진 다리가 나와요. 참 아름다운데 이걸 보다가 이걸 보니까 왠지 덜 이뻐 보여요. 그죠? 제주도 서귀포 축구 경기장도 아주 멋진 건축물인데 왠지 좀 오버 디자인 같아. 너무 과하게 이렇게 기둥을 세운 거 아닌가. 오히려 이 시골의 이런 뭐를 농부가 이렇게 만든 창구 건물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을 뭘로 볼 거냐? 도시건 뭐 자연이건.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좋은 도시 설계일 수 있다 이거예요. 쌩얼이 아름다우면 화장이나 또 뭐죠? 요즘에 많이 하는 성형 안 해도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름다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성형하면 뭐가 돼? 선풍기 아줌마가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사람이나 도시나. 우리 마을이 후졌다, 꽂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때려 부시고 새로 만들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마을, 우리 도시가 곱다, 곱게 늙었다,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잘 유지하고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역사와 기억을 좀 남기자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시대의 재개발은 구미호와 대단히 유사하다고 봐요. 여러분 구미호의 정체를 아시죠? 구미호는 어떻게 등장을 해요? 총각 앞에 예쁜 섹시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잖아요. 분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잠자리 송날개 같은 옷을 입고 싹 눈웃음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겉모습일 뿐이고 그 섹시의 정체는 뭐예요? 꼬리가 9개 달린 백년 묵은 여시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알면은 안 넘어갈 텐데 겉모습만 보고 총각이 그냥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재개발도 둔갑을 합니다. 요즘에는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안 써요. 법적 용어가. 재개발을 요즘에는 뭐라고 불러요? 공식 용어가?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 여러분 정비사업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뭔가 좋아질 것 같잖아. 옛날에는 재개발 그랬어요. 뭐 주택 재개발, 뭐 도심 재개발. 그러니까 재개발 그러면은 막 그 용산 생각도 나고 옛날 저 상계동 이렇게 재개발 애환도 느껴지는데 지금은 정비사업 그러면은 그런 느낌보다도 뭔가 깨끗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재개발하면은 막 떼돈을 벌 것처럼 망상을 심어주고 또 재개발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과거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아요. 재개발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민주적이지 않아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 건물과 땅을 갖고 있는 내가 내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할 수 없어요. 그죠? 나는 리모델링을 하겠다. 나는 헐고 새로 짓겠다. 또는 나는 옆집과 합의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어서 둘이 나눠 쓰겠다. 이런 식의 다양한 선택을 원천 봉쇄하는 게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오직 재개발은 전체를 묶어가지고 크게 하나를 짓게만 하는 그런 점에서 반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불가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건물 가지고 있고 땅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난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미호는 재개발과 같다. 제가 이 쓴 글입니다. 저 검색해 보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재개발을 자꾸 이렇게 촉구하는 거는 매일 밤 우리 안방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배우들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속삭여. 아직도 단독주택에 다가구 주택에 사십니까 바보처럼. 그리고는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레미안으로 오세요. 이 편한 세상으로 오세요. 힐스테이트로 또 뭐죠? 뭐 롯데 캐슬로 오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서울과 우리나라 도시들은 이렇게 점점 더 높고 빽빽해져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생물들도 종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그죠? 정말 호랑이가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태백산맥에. 여우라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탱이 안 되잖아요. 그 하위 또 그 생태계가 무너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도시에도 다양한 집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 새 건물, 빌딩들만 있으면은 그건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내면 큰 아파트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어디에 보내야 돼요? 정말 코딱지만 하지만 너희들 사랑으로 살아라. 저도 신혼 첫 저 집이 11평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작았는지 집들이를 했는데 우리 대학원 연구실 선후배들을 불렀는데 그 거실에서 다 같이 밥을 못 먹고 좀 고참들은 먼저 먹고 후배들은 침실에 집어넣었어. 너희들은 거기서 좀 놀다가 있다. 이것들이 거기 담배 펴가지고 침대에 그냥 새 가구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놨어요. 다 그렇게 작은 집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이 있으면 작은 집도 있어야 되고 또 비싼 새 집이 있으면 조금 저렴한 헌집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살림집만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을 해서 빌딩을 지면 거기에는 어떤 업체들만 들어와요. 은행이라든지 아주 비싼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고급 사무실만 들어와요. 그런데 정작 스티브 잡스처럼 창업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빌딩 안에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어디서 창업을 해요? 스티브 잡스가. 창고에서 시작이죠. 창고. 그죠? 차고에서. 그래 도시 안에 이렇게
싼 집, 작은 집, 헌 집들이 같이 있어야 도시를 더 힘있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대로 간다면 이제 영영 단독주택은 다 사라지고 아파트 천국이 될 거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좀 더 고쳐서 합시다 하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실험이 이렇게 서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했던 마을 만들기의 그 계보입니다.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시흥에서 우리 동네에서 정말 재생 사업 또는 마을 만들기 또는 마을 공동체 사업 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례들은 저 책에 나온 걸로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잘 유지시키는 방법 중에 그 중국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왕푸진거리라고 가보신 분 계시죠? 북경에. 이 중국은 이 왕푸진거리에 가보면 오래된 가게들이 이렇게 간판들이 붙어져 있어요. 전취덕, 오리집, 또 뭐 동인당 약국 이런 거. 중국은 이런 오래된 가게들을 보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로자호라고 해요. 로자호. 늙을 노자에 글자 자자에 번호할 때 호자. 그래서 오래된 가게들은 이 간판을 붙여줘요. 북경 로자호.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화 로자호. 대개는 100년 된 가게들이에요. 100년이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로자오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는 식당에 갈 때는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다. 내가 100년 된 식당에 지금 밥을 먹는구나. 내가 100년 된 옷집에 가는구나. 그죠? 100년 된 약국에 가는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렇게 오래된 가게에 대해서 존중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이것 대신에 뭐래요? KBS, SBS 이런 걸로 하죠. 맛자랑 멋자랑 2회 출연. 그죠? 뭐 이 일본의 동경대학교 앞에 작은 술집이에요. 근데 한 30년, 이 사장님이 30년 정도 한 집인데 제가 출장을 가가지고 이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주 재밌는 걸 알아냈어요. 뭐냐면 이 자리에서 30년 술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동경대학교에 정년이 임박한 나이 많으신 교수님의 대학원 시절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중에 아무개 교수는 그때 술만 먹으면 완전히 개가 되었다. 가지고는 막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처럼 술버릇 있는 사람 많대요. 술을 막 먹고 막 떠들다가 그냥 벌렁 누워 잔대요. 그러면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 결국은 사장님이 그 사람 이불 다 덮어주고 가게 문 닫고 퇴근하는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경대 앞에 이 유이라고 하는 이 술집은 술집만 오래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30년 전의 이야기도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국의 이 도노반 리켄이라는 사람은 보존이 더 경제적이다. 이런 책도 씁니다.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를 소개를 해요. 미국에서 컴퓨터를 만드는 일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일하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일하고 오래된 건물을 고쳐서 재활용하는 일하고 이 네 가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경제적인 활동이 오래된 건물 고치기라는 거예요. 고용 창출 효과, 자산 가치 증식 효과, 심지어는 나중에 무슨 영화를 찍고 이런 것까지 다 더해보면 오래된 건물을 고치는 게 더 훨씬 더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동대문 운동장 지금 DDP를 지었던 그 자리를 발굴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축구장과 야구장 그 자리는 원래는 서울 성곽이 지나간 자리였어요. 일제 때 여기 운동장을 만들면서 이거를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운동장 바닥보다 성곽이 높은 데는 잘라내고 그보다 낮았던 데는 흙을 쌓아가지고 덮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 바닥에 묻혀있던 성곽들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대단한 보물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훈련도감의 그 부속시설인 하도감터, 군사시설들의 유적이 다 나왔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충 이렇게 지금은 대충 하고 이 안에 있던 유적들도 이쪽으로 막 흩어놨어요. 유적을 대하는 좋은 태도가 아니죠. 그런데 서안에 이렇게 서안 성곽 안에 가보면 아까 사진 보셨던 그 중에 당나라 때 토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볼 때 대단한 감동을 먹게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폼페이 유적이나 비슷해요. 아주 오래된 이런 유적들을 우리는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수원에도 화성 안에 신풍초등학교가 지금 거의 폐교됐죠. 왜냐하면 이 행궁을 복원하면서 여기가 우화관 자리예요. 옛날 공무원들의 객사. 그래서 우화관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기는 학교를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광교 신도시에 신설학교를 신풍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남겨두고 이제 없앨 겁니다. 그리고는 우화관을 여기다 복원을 할 거예요. 이 수원 화성 행궁의 역사가 아마 몇 년이나 됐죠? 1790년대에 지어졌으니까 300년? 신풍초등학교 역사는 117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초등학교예요. 300년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117년 역사는 지워버려도 되는가? 이 역사 복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박이 많은데 정말 그 세계적으로 이런 복원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콜로세움 건물 어때요? 복원되어 있나요? 그냥 무너진 채로 두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유산을 대하는 옳은 태도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복원을 명분으로 마지막 복원을 개발처럼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다시 생각해 보자. 이 중국의 북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학자가 북경의 진짜 보물은 그 옛 것에 있지 새 것에 있지 않다. 북경의 옛 것이야말로 세계상 유일무이한 것이다. 이거는 독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아국, 이거는 이제 독일 또는 유럽 사람들이죠. 우리 유럽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신들 중국 사람들은 장래에 전부 가질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유럽 사람들은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 북경의 이런 오래된 것들을 대부분 철거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오래된 것들을 철거했고 지금도 많이 철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새 것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한강에 세빛둥둥섬을 지어야 되고 뭐 DDP를 지어야 되고 우리 시흥에도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야 되고 근데 어쩌면은 경쟁력은 정체성에서 나올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죠? 그런 것들, 특히 오래된 것들을 잘 지키자. 세 번째는 정말 우리 생활에 굉장히 실용적인 문제들이에요. 우리 도시가 얼마나 사람보다 차를 섬기고 있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광로를 만들었어요. 넓은 길. 그리고 이 블록을 크게 잘랐어요. 그거는 차 한 대는 편해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기에는 많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광로. 뭐가 없어요 지금 가운데. 이런 횡단보도가 길 경우에 가운데 안전섬이 있어야 여기서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섬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런던이나 뭐 워싱턴, 파리를 보세요. 요만한 길 건너는데도 이런 높은 턱에 안전섬을 둬요. 그러면 사람은 요만큼 건너와서 안전하게 있다가 다시 건너갑니다. 차들은 어때요? 횡단보도 주변을 갈 때는 설설설 기어가요. 왜? 기스 나니까 잘못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더 배려하느냐의 문제. 우리는 정말 도로 위에 이런 거 설치하면 무슨 대전차 방호벽 만들었다고 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자동차가 편하게 도시를 만들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동차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위한 도시라고 하는 게 요즘에 뭐 배리어 프리, 장애 없는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사람만 도시에 사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도시에 살아요. 이 보도의 턱이 이 정도 되면요, 요 높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은 이거 못 건너요. 유모차 이거 어떻게 건너요? 그죠? 그래서 이 턱이 없게 도시를 만드는 이게 배리어 프리죠. 이 동경도지사 중에 미노베 요기치라고 하는 사람이 67년부터 79년까지 도지사로 근무했는데 이분이 재임 중에 도로 방정식을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 도로 방정식은 도로를 만들 때 먼저 차도를 만들고 남으면 보도를 만든다. 그런데 이거를 먼저 보도를 만들고 남으면 차도를 만들고 이렇게 바꿨어요. 60년대, 70년대.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차도를 줄이잖아요. 일부러 보도를 넓히고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했던 거죠. 이 일본이나 유럽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다 처음에 아주 옛날에는 자동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아주 극히 일부 계층들만 소유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구나 다 자동차를 보유하는 시기를 맞아요. 우리나라는 언제쯤이었을까요? 그때가
90년대 초, 90년대 초중반, 그죠? 그러니까 극히 일부가 자동차를 가지고 이용할 때하고 누구나 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이용할 때하고는 시대가 달라집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데 막 자동차가 늘어나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차가 왕처럼 행사하고 사람은 완전히 그냥 종이 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일본에서도 그랬고 뭐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처음 이제 그런 거를 보행 우선도로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차와 사람이 같이 도로를 쓰는데 이런 거죠. 원래는 이 가운데 이게 없었어요. 마을 길입니다. 그냥 동네 길. 차가 어떻게 다녀요? 쌩 다니죠. 이거는 차 우선도로예요. 그죠? 사람은 조심조심 다녀야 돼. 그런데 이걸 딱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차가 속도를 못 내. 이게 바로 보행 우선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행 우선도로라고 한다고 법으로 딱 정하고, 이 보행 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사람의 보행 속도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전부 네 책임이다. 이게 유럽이 쭉 지금까지 해온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보행 우선도로도. 이것도 보십시오. 횡단보도가 있는데 차도를 이만큼 좁혀놨죠. 그러면 좋은 점이 많아요. 어떤 좋은 점이 많아요? 사람은 건너가는 길이 짧아지고, 차들은 횡단보도로 올 때 차도가 좁아지니까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트래픽 카밍, 자동차 길들이기, 교통 정원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로타리예요. 우리 교차로에 다 신호등으로 하잖아요. 좌회전, 직진 이런 거. 한밤중에 차는 하나도 없는 나 혼자 딱 신호등에 빨간불에 서 있을 때 갈등 때리잖아요. 그죠? 서 있어 가야 돼 말아야 돼. 옛날에 이거 가지고 이경규가 갔는데 냉장고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호등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교차로는 사람을 불신하는 시스템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교차로는 라운드어바웃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먼저 오는 사람들이 알아서 조화롭게 가요. 이제 원칙은 있어요. 원칙은 이 교차로에 원형 교차로에 들어올 때는 항상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항상 봐야 돼. 이쪽으로. 차가 이렇게 돌아 나오면 내가 먼저 가면 안 돼. 기다려야 돼. 그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빙빙을 돌면서 우회전도 하고 직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그 민주적인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많이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횡단보도들도 뭐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는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재밌어요. 제브라, 얼룩무늬 횡단보도, 펠리컨 횡단보도. 그 다음에 펠리컨도 이렇게 가운데에서 건너가게 하는, 기다렸다가 꺾어서 꺾인 횡단보도도 있고, 그 다음에 투캔 횡단보도라는 것도 있어요.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쓰는, 심지어는 말 탄 사람까지 배려하는 횡단보도 있어요. 페가수스 횡단보도. 영국의 횡단보도는 아주 종류가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 퍼핀이라고 하는 거는 횡단보도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오는 차량과 보행자의 양을 감지를 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신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인공지능 횡단보도 말하자면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안전섬을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안전섬을 만들고 이렇게 횡단보도의 목을 좁히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횡단보도의 높이가 보도하고 같은 거죠, 그죠? 보통은 이렇게 해야 만듭니다.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가서 횡단을 하고 다시 보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만나는 부분은 여기를 턱을 깎아요. 이렇게 하면 턱이 생기니까 경사로를 만들죠. 그러면은 이 보도가 막 가다가 경사 가지고 울퉁불퉁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어때? 보도는 평평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건너갈 때도 편하게 건너가고, 차가 오히려 속도를 줄이죠. 과속 방지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도시 설계의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사람을 배려하는 도시 설계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 이는 생략하고. 제가 오래 살던 일산이에요. 일산 주협역 앞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하철역이 있고, 여기를 건너오면은 주협공원이 있고, 거기서 더 가면은 호수공원이 있고, 바로 노래하는 부스대가 나와요. 사람들이 늘 많이 이렇게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차도는 왕복 4차로 좁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신호가 문제예요. 횡단보도 신호등. 이 신호등의 이 주기, 이 신호는 교차로가 아니니까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다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사이클로 신호로 돼 있죠. 그런데 보행자 녹색 신호는 20초 딱 줘요. 그 다음에 130초를 빨간색을 켜놔요. 그러니까 한 주기가 얼마예요? 150초 주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행자들이 파란불을 기다리려다가 목이 떨어져. 아주 그냥 애가 달아. 그러니까 빨간불인데 건너가요. 왜냐하면 차는 별로 안 다니고 요 도로는 넓지 않으니까. 이거를 바꿨어요. 신호를. 어떻게 바꿨느냐? 20초, 20초로 바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횡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주기만 우리가 바꿔도 시민들을 선량한 시민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빨간불을 맨날 건너다니니까 우리 큰아이 그때 초등학교 다니던 큰아이가 아빠는 도시공학 박사라며. 왜 빨간불에 건너가요? 자꾸 시비를 걸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 엄마 사람 낳고 차 낳지. 이거는 신호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 보행자들이 일부러 어겨야 돼. 그래야 신호가 바뀌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아빠를 아주 그냥 저 불량 시민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호주기.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신호주기 원칙이 나오니까 보고 여러분 동네 신호주기를 이제 재보세요. 그리고 이게 불합리하게도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경찰청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제안을 하세요. 그럼 바꿔줍니다. 일본의 어느 횡단보도예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 목걸이를 찬 어르신이 횡단보도에 다가오면 횡단보도가 감지를 하고 신호를 길게 해줘. 착한 횡단보도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육교는 없습니다. 육교는 반보행자 시설이에요. 그죠? 차가 편하게 가게 사람을 막 하늘로 다니게 한 거죠. 이 아쿠아 육교라는데 아름답지 않습니다. 천안의 불당동 육교를 보세요. 이 주택가에 그냥 사거리에 횡단보도 거미들 거를 이렇게 해놓고 엘리베이터 다 만들고 자전거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경사로를 또 칭칭한 거. 68억 원. 명품 육교래요. 명품 육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도시의 로빈후드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이 로빈후드 아시죠? 로빈후드, 돈키호테. 로빈후드는 부자들 재산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의적이죠, 그죠? 돈키호테. 이런 로빈후드과 돈키호테 같은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사회 도시의 사람 도시를 바꾼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니까 소개해드려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넷 사디칸이라고 하는 뉴욕의 이 교통국장이에요. 이 사람은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차가 아닌 사람의 거리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리고 콜롬비아 보고타의 이 엔리케 페날로사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보고타 시장. 이 사람은 돈키호테라고 하는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보고타시를 사람의 도시로 바꾼 사람이에요. 이 도시의 로빈후드라는 책을 봐도 좋고 제 블로그에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제가 자세히 써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우리 도시를 얼마나 우리가 깜찍하게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드는 도시. 정말 도시를 내 것으로 내 손때가 묻어야 그게 내 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의 이 인사동의 골목길들을 보면 이거를 삼봉 정도전 선생이 하나하나 붓으로 그려가지고 그대로 뚫어서 만든 게 아니죠.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이렇게 골목길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골목길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내놓아서 길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땅을 2개를 쪼개줬는데 큰아들 땅은 도로의 면에 있어요. 그러면은 상관없는데 작은아들 땅은 맹지야. 길이 안 닿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큰아들이 자기 땅을 내줘. 그 안쪽 땅이 또 쪼개져. 그럴 때 또 맹지가 생기면은 이 앞쪽에 도로에 닿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을 내주는 거예요. 이 오랜 과정을 거쳐서 골목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골목길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도시 설계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성을 쌓고 큰 길을 낸 거는 자연 질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부분 사람들이 집을 짓고 골목길을 낸 거는 자율의 질서를 가지고 근데 이 두 가지 이 철학은 지금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도시가 가장 최고로 꼽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멋진 도시 설계 철학을 갖고 도시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골목길은 후진 거로 생각하고 빨리 길을 넓혀 이렇게만 생각하지.
주민 참여, 함께 가꾸는 도시 어떻게 할 거냐. 가까운 안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진안군도 아주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의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예요. 도시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문동 그런 오래된 동네에 들어가서 그런 작업들을 해요. 주민들과 작은 의자를 만들고 화분을 만들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동네를 가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잠깐 살다가 떠날 동네가 아니라 내가 오래오래 살 동네. 이 아주머니는 지금 아날로그 CCTV를 설치하고 계세요. 음식물 쓰레기 내놓는데 눈을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눈 부릅뜨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다 쓰레기 버리기만 해봐. 이런 게 다 내 동네에 대한 애정 표현이기도 한 거죠. 아까 안산에서는 이렇게 다가구 주택들 사이사이에 빈틈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그냥 버려진 공간을 예쁘게 살려요.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책을 보고 여기도 보면 얼마나 넓은 이런 평상을 만들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들 다 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 집 아이들을 내가 돌본다 이게 아니고 한 아주머니가 동네 애들을 같이 돌봐요. 그러면 또 다른 길을 가던 아줌마 B가 말을 걸어. 이게 동네의 풍경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은 방에서 처박혀서 게임을 한다가 아니고 길에 나와서 논다. 거리 아이들, 그 나쁜 의미 아니에요. 거리가 아이들을 키운다. 이런 얘기들이 아까 제인 제이콥스가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여러분들과 같은 아카데미를 합니다.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 취임하자마자 2010년부터 매년 아카데미를 해요. 도시 아카데미. 제가 첫해 아카데미 교장으로 기획도 하고 했어요. 우리 김성주 박사님처럼. 성북구에는 동네 몫이라고 하는 마을 기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마을을 바꿔요. 또 은평구에는 두꺼비 하우징이 준비를 하고 가까운 수원시도 마을 르네상스 센터도 만들고 서울시도 원순시 시장이 되면서 마을 공동체 일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도시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도 고치고 일자리도 만들고 문화예술 활동도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관이 국가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활동가들과 같이 생활자치, 생활민주화 이런 걸 한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들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이 또 지역 화폐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또 기부하면서 같이 쓰는 도시 이런 게 참한 도시일 거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참한 도시를 만들 건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내가 참한 시민이 되는 것밖에 없다. 제가 사인하면서 다 뭐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 다 참한 시민이에요. 저를 거짓말쟁이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참한 시민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벌집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벌집에서 다 똑같은 필요를 시장에 마켓에 의존해서 살아요. 그 시장은 갈수록 싸나워져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관계와 공유를 통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웃들과 같이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성미산마을 같은 좋은 예, 공동육아, 반찬가게, 생활협동조합, 마을 카페, 또 무슨 마을 식당도 만들어요, 그죠? 학교도 만들고 심지어는 마을 극장도 만들고 시장에다가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산자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공동주택도 지었어요. 소행주라고.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우리가 우리는 전부 주택도 이미 지어진 상품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 맞춰 살잖아요. 그죠? 극히 일부 부자들만 자기 집을 설계하고. 그런데 공동주택도 이렇게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짓는 거죠. 마을에 또 이런 오케스트라 만들고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대조동도 그렇고 성대골은 에너지 자립 마을을 꿈꿉니다. 서울에 아주 에너지 자립 우리가 전기를 생산한다 이제 그래서 자립한다. 그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 내가 시민으로 주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의 출발은 동네에서 놀기입니다. 재미나게 계급장 뛰고 시립대학교 정석 교수가 아니라 방중마을 정석씨 동네 아저씨 정씨 아저씨
근데 저도 동네에서 좀 놀아봤어요. 놀던 아저씨예요. 뭐하고 놀았냐면 목공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 선물로 우리 마님 화장품을 아니 뭐죠? 화장대를 만드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아주 1년 걸렸어. 그랬더니 약발이 10년은 갔어요.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동네에서 또 노는 방법. 이웃들과 같이 기타 치고 동아리 만들고 그죠? 사물놀이 배우고 장구 치고 같이 동네 문화센터 가서 저도 한 3년 배웠어요. 요즘 바빠서 못 가는데 장구를 배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는 시골마다 다 쳤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마을에 진짜 풍물 패들이 이런 거 하는 거고. 술도 동네에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동네에서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면 택시비가 안 들어요. 그죠? 집에 안심하고 이웃들과 같이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죠? 그런 거. 동네에서 운동하기. 저도 테니스 좋아해가지고 연구원에서도 치고 동네에서도 치고. 제가 주말 농장을 지금 13년째예요. 요즘에는 이제 저 단독주택에 전세를 달아서 저희 집 텃밭도 하는데 옛날 일산 때부터 이것도 아주 그냥 마약 같은 거 한번 빠지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재미에. 이거 주말 농장 가서 잠깐 농사 지면은 내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밭이 나를 힐링 시켜주는 거야. 제가 저 살면서 다른 얘기지만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쾌활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울증을 앓을 때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밭에 가면 너무 편했어요. 그냥 풀을 뽑고 나는 이렇게 뭐 저 조금 이렇게 그 농작물들과 노는데 사실은 내가 걔네들을 돌본 게 아니라 걔네들이 나를 돌봐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쁜 거 이거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웃들과 같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 동네에서 놀자. 이웃과 같이 신나게. 마을 만들기는 아주 고상하고 무슨 우와 이런 게 아닙니다. 재미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마을 만들기. 이상으로 제 얘기는 마치고 하여간 패친 많이 해요. 네. 그러면은 맨날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서로 지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흥시 좋은 도시 만드는 여러분들이 일기로서 좋은 역할 많이 하십시오. 믿어 물어요. 고맙습니다.